2004년 짙은 안개가 지배하는 무진국립공원, 가을비가 막 갠 숲속 버려진 주황색 텐트가 빗물에 축축이 젖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의 차지원 형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도시의 아스팔트 냄새 대신 축축한 흙과 부패하는 나무잎 냄새에 미간을 찌푸립니다. 지역경찰은 대학생 이선우의 단순 실족사로 잠정 결론을 내리려 하지만 텐트 주변의 고요함은 불길할 정도로 인위적입니다. 이것은 차지원 형사의 끈질긴 의심을 자극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안개 자욱한 무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끈질긴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무진, 우진이라는 이름처럼 이 공원은 끝없는 안개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악명 높았습니다.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방문객의 의지를 시험하고 때로는 삼켜버리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의 기운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차지원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산은 단지 광활한 범죄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땅에 남겨진 희미한 발자국, 꺾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장 보존 상태는 엉망이었고 이는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차지원 형사는 냉철하고 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증거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실종된 대학생 이선우가 사용하던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는 바위 틈에 떨어져 있었고 렌즈는 깨져 있었지만 본체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의 예리한 눈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선우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찍었는지, 그 안에 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이 산의 베테랑 한 관리인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무진의 모든 오솔길과 계곡을 지켜본 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한 관리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배어 있었고 그늘진 눈빛은 현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텐트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합니다. 이선우 학생은 경험 많은 등산객이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야영지를 정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멈춘 것 같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추측 이상의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불길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지원은 한 관리인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낭, 조리도구, 갈아입을 옷가지들 모든 것이 급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분명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텐트 안이 아니었습니다. 텐트에서 약 10m 떨어진 포구에 쓸려나간 흙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이선우의 소지품 목록에는 없던 이질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식 군용 나침반이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2001년식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 군용 식별 번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20대 초반의 사진과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낡고 무거운 군용품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지원이 나침반을 들어 올리자 한 관리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나침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습니다. 그 공포는 차지에게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한 관리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2001년 가을 똑같은 안개가 낀 날이었죠. 군 출신 은퇴자 2명이 이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 관리인님, 그건 단순 사고였습니다. 길을 잃은 거죠.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은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004년의 학생과 2001년의 군인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지원은 불도 꺼지지 않은 임시 숙소에서 2001년의 낡은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대위와 박중사, 둘 다 군 정보사령부 출신의 은퇴자였습니다. 보고서는 단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실족 추정, 수색 종료. 하지만 파일 마지막 장에 첨부된 부실한 증거 사진 속에서 차지원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박중사의 소지품 목록에 있던 나침반, 오늘 자신이 발견한 그 나침반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사는 자신이 삼켰던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을 뱉어낸 것입니다. 차지원은 2004년의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메모리 카드는 범인이 가져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선우 학생의 대학 자취방을 수색했습니다. 방은 온통 무진 국립공원에 손대지 않은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단순한 풍경 사진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 집착이 그를 위험으로 이끈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지원은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확신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선우의 책상 위에서 낡은 등산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은 온통 무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산의 유령 혹은 은둔자에 대한 지역 전설을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그저 풍경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사는 미지의 존재를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차지원은 이 은둔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거나 혹은 범인일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차지원은 수사의 방향을 2001년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김대위와 박중사의 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복무 시절 내내 극심한 경쟁 관계이자 라이벌이었으며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왜 은퇴 후 무진의 깊은 산속에서 비밀리에 만나려 했던 것일까요? 차지원은 그들의 만남이 우호적인 등산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거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복무했던 정보사령부의 전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노년의 지휘관은 차지원의 방문을 불편해하며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작전들이었네. 김대위와 박중사는 이미 전역했어.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아. 지휘관의 회피적인 태도는 오히려 차지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 시절 무언가 거대하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것입니다. 차지원은 다시 한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한 관리인은 마침내 3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2001년의 수색 작전은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잦은 북쪽 능선 구역은 제대로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한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차지원은 한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2001년에 수색이 중단되었던 북쪽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길은 험준했고 안개는 한낮에도 짙게 깔려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길을 잃기 좋은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차지원은 이 험난한 지형이야말로 2001년 사건의 무대였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이든 혹은 그들이 찾던 무언가든 이 능선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수색 중 그들은 짙은 덤불 속에 숨겨진 오래된 야영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자리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장기간 거주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불을 피운 자리, 동물을 잡기 위한 원시적인 덫, 그리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임시 움막. 이곳은 이선우 학생이 쫓던
바로 그 은둔자의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지원은 나무에 칼로 새긴 경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산의 잠을 깨우지 말라. 그 순간 차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혹은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명확했습니다. 이 산의 주인은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리인 역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진의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은둔자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습니다. 차지원은 서울로 돌아가 전 지휘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 나침반치와 정황 두 사람의 적대 관계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위와 박중사는 현역 시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작전 중 우연히 막대한 양의 금괴 혹은 문화재를 발견하고 밀반출했습니다. 그들은 전역 후 이것을 나누기로 했지만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2001년 무진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탐욕이 충돌하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001년에 두 군인은 보물을 찾으러 혹은 서로를 배신하러 무진에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고 결국 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지원은 그들이 찾으려 했던 보물이 묻힌 장소와 그들의 시신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차지원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이선우 학생의 온라인 클라우드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사진과 학생이었던 그는 다행히도 자동 동기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신호가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찍힌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빽빽한 숲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덤불 너머에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한 남자의 형체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관리인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산지기 오스웨리 수호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십 년 전 부주의한 등산객들 때문에 일어난 산불로 가족을 모두 잃은 남자였습니다. 그 후 그는 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침범하는 모든 외부인을 증오하며 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그 존재를 찍었고 그것이 그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이제 차지원에게는 두 개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2001년의 시신과 그들이 숨긴 보물을 찾는 것, 그리고 사진 속의 수호자를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지원은 이선우가 마지막 사진을 찍은 장소를 분석했습니다. 사진 속의 독특한 바위 모양과 나무의 배치를 단서로 한 관리인과 함께 GPS 좌표를 특정했습니다. 그곳은 북쪽 능선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악마의 협곡이라 불리는 깊은 암석 균열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공식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이선우는 은둔자를 쫓다가 혹은 그에게 쫓기다가 그곳까지 다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지원은 그 암석 균열 어딘가에 이선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년 전에 두 군인 역시 그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비밀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였습니다. 차지원은 특수 수색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여전히 단순 실족사에 무게를 두었지만 차지원의 집요함과 서울에서 온 그의 직위는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수색팀이 암벽 하강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차지원은 현장 주변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섞인 희미하지만 분명한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냄새는 깊은 균열 속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준비하던 바로 그날 저녁 무진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켰고 폭우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기세였습니다. 수호자는 이 날씨를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지원은 임시 지휘소 근처에서 방금 막 부러진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수호자의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차지원은 수색팀에게 즉시 하강을 명령했습니다. 폭풍우가 더 거세지기 전에, 그리고 수호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로프를 묶으며 한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3년 전에 악몽을 끝내야 합니다. 한 관리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실종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이 숨기고 있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광기의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차지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날씨가 더 악화되면 수색은 불가능해지고 수호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는 가장 정예의 요원 2명과 한 관리인,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이선우 학생도 2001년의 진실도 저 안개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틈을 타 차지원과 한 관리인은 어두운 암석 균열 속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랜턴 불빛이 닿는 곳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패의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고 그것은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거칠게 뛰었지만 누구도 멈추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의 바닥 근처 약 30m 아래에서 그들은 첫 번째 희생자를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추락한 듯한 이선우 학생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수호자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렌즈가 박살난 카메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관리인은 비통한 표정으로 이선우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의 시선은 더 깊은 어둠 속 이선우의 시신 아래 깔린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군용 배낭의 일부였습니다. 한 관리인님, 여기입니다. 차지원이 조심스럽게 흙과 돌무더기를 파헤치자 3년의 시간을 넘어선 불길한 발견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구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한 구 박중사는 균열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백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실족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구 김대위는 그보다 위쪽 얕은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차지원은 김대위의 두개골에 선명하게 남은 둔기 상흔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이 협곡에서는 2번의 죽음, 즉 배신과 처형이 있었습니다. 박중사의 유해 곁에서 차지원은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량의 금고의 조각과 함께 비닐에 쌓인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중사의 마지막 일지였습니다. 김대위가 날 배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그가 나를 밀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배신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지원이 랜턴 불빛 아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한 관리인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빗줄기 사이로 균열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형체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산의 것이다. 너희 외부인들은 가져갈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이 이 산의 정의를 집행했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호자의 정의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호자는 광기에 찬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2001년 김대위가 박중사를 배신하고 밀어 떨어뜨리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산의 법칙을 어긴 김대위를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김대위를 추격하여 살해하고 박중사의 시신과 함께 이 협곡에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의 분노를 대행한 심판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이선우 학생이 우연히 이 비밀스러운 장소 근처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호자는 자신의 존재와 산의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선우를 침입자로 규정하고 2001년의 김대위와 마찬가지로 처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차지원은 로프를 단단히 붙잡고 이 뒤틀린 정의와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균열 속의 대치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호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만의 왕국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그는 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피로에 지친 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이 이제 지쳤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자백이자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애도처럼 들렸습니다. 세 구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었습니다. 이선우 학생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3년간 실종 상태였던 김대위와 박중사의 엇갈린 운명도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2001년의 배신과 탐욕, 2004년의 호기심 어린 죽음,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한 남자의 뒤틀린 복수극이 모두 안개 거친 무진의 흙바닥 위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끔찍했지만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차지원 형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무진 국립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차 안에서 박중사의 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박중사는 결국 그토록 원했던 부를 얻지 못하고 동료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김대위는 그 부를 독차지하려다 또 다른 심판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탐욕은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차지원은 법의 정의가 아닌 산의 광기에 의해 완성된 이 기괴한 복수극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한 관리인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산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산은 더 이상 위로와 안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광기가 뒤엉킨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시신이 수습된 협곡을 찾아가 작은 국화꽃을 놓으며 3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죽음들에 대해 조용히 사죄했습니다. 차지원은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무진의 안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안개는 인간의 비밀과 슬픔, 그리고 잊혀진 원한을 감추는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법과 정의, 그리고 복수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지친 형사가 되었습니다. 무진 국립공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사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왔고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짙은 안개 속 으슥한 계곡과 깊은 균열 사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는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